예, 인천 영흥도 낚싯배 참사가 발생한 지 하루가 지났습니다. 해경이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이 시각 현재 실종자 2명의 소식은 들려오지 않고 있습니다. 해경은 낚싯배와 충돌한 급유선 선장과 선원을 체포해 본격적인 사고 원인 조사에 나섰습니다. 이 시간 조묘진 해상 전문 변호사 모시고 이번 참사 원인과 대책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조 교수님. 네, 어서 오십시오. 예. 자, 해경이 이제 급유선 선장과 선원 2명을 긴급 체포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 시각 현재 현장 감식도 하고 있다고 하죠. 무엇보다도 이제 지금 못 찾고 있는 분들 좀 하루빨리 찾았다는 소식이 좀 들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먼저 구명조끼를 모두 착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인명피해가 난 원인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디 있다고 보세요? 지금 저희가 이제 예상할 수 있는 것들은 결국은 추정치밖에 되지 않지만, 그리고 앞으로 해경하고 여러 군데에서 사고 조사가 제대로 나와야 모든 윤곽을 다 알 수는 있겠지만, 예. 지금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것은 아마 충격으로 인해서 강하게 부딪힘으로 인해서 아마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배 안에서 탈출을 못했기 때문에 예. 사망자가 이렇게 많아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그 구명조끼를 입을 때 구명조끼의 역할은 사람이 해상으로 이제 추락했을 때 가라앉지 않고 떠 있을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인데, 예.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 이 구명조끼 때문에 선체 내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예.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유가 아닌가 싶고, 예. 또 제가 이렇게 사건을 해보면 가끔 이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갑자기 아주 소규모 작은 선박이 그 전복을 했을 때 예. 대부분 선박 내에서 사망하신 상태로 희생자들이 나오는 경우가 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같은 상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사고 해역의 바닷물 온도도 굉장히 차가웠다. 예, 그렇더라고요. 맞습니다. 예. 그 겨울에는 보통 제일 낮을 때는 더 낮아지겠지만 예. 보통 6도에서 12, 3도 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사람이 견디기가 그렇게 쉽지 않고 또 예. 오랜 시간, 장시간을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이런 통상 해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이제 경찰이 어떻게 수사를 하는지 육상교통사고와는 좀 사뭇 다를 것 같습니다.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크게 다르지는 않고 선박이라는 또는 해상이라는 특성을 감안해서 육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절차로 진행을 합니다. 예. 그래서 그 사고를 낸 당사자들을 이제 해양 경찰에 이제서 조사를 하고 예. 또 현장 감식, 그러니까 교통사고도 현장 감식을 하듯이 예. 해상도 지금 해경이 오전에 했지만 그렇게 선박 감식이라든가 현장 감식을 하고, 그렇게 해서 혐의가 인정되면 관련 희생자들의 부검 결과나 이런 것까지 다 첨부를 해서 예. 그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재판에 넘어가는 그런 절차와 동일하게 넘어갑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경찰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해경에서 조사를 네. 하고 있고, 급유선 승선원이 6명인데 모두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 좀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현재까지 드러난 정황을 볼 때 사고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그 부분이 이제 가장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선장이요, 그 경찰 진술에서, 해경 진술에서 상대 낚싯배가 피해갈 줄 알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건 뭐 과실을 인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정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해상 사고에 있어서 특히 운항을 하는 중에 누구에게 책임을 모두 100% 전가시키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교통사고하고 또 달리 해상에서는 비록 추월당하는 입장이 있거나 추월하는 입장이 있어도 모두 다 피해야, 충돌을 피해야 될 의무가 있지만, 예. 특히 이런 경우에는 급유선 쪽에 만약에 정말 이렇게 초월하는 경우가 맞았다면 급유선 쪽에 조금 더 주의 의무가 있지 않았나. 그러나 알아서 피해 갈 줄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좀 책임을 어떻게든 조금 약간 면해 보려는 변명일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그런 어떤 심정에서 그런 얘기를 했는지 저희는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그 내용 자체만을 보면 인정한 걸로 보여지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래요. 예. 항해하는 배들에 대해 어떤 규정이 적용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듣기로는 작은 배가 오히려 큰 배를 피해 가야 한다, 이렇게 돼 있다는데 그건 맞는 얘기입니까? 속도가 더 높기 때문에 그런가요? 그런 부분은 아니고 그 배들이 바다에서 운항을 할 때는 지켜야 되는 룰이 기본적으로 있습니다.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들, 그러니까 외국을 다니는 선박들은 국제해상 충돌 예방 규칙이라는 규칙이 있고요. 우리나라 내에 있는 그 바다를 다니는 선박들은 해사안전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해상교통안전법이라고 명명이 됐었는데, 명칭이 있었는데 2011년부터 이제 해상교통안전법에서 해사안전법으로 이제 법 제명이 변경이 됐습니다. 그 내용은 저희가 그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 그러니까 저는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항해사로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제가 알고 있는 기본 지식은 다 그쪽에 예. 관련된 지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이 지켜야 되는 그 해상 그 충돌 예방 규칙과 해사 안전법에 있는 그 규칙은 거의 동일합니다. 예. 그래서 꼭 반드시 작은 배가 먼저 피해야 된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예. 항상 어떤 상황이냐, 예. 그러니까 마주 보는 상황인지 또는 횡단하는 상황인지 예. 추월하는 상황인지 이런 것에 대해서 기본적으로는 다 지켜야 되고 예. 또 어선 같은 경우에는 어로에 종사하지 않고 있을 때는 일반 동력선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로에 종사하고 있을 때는 일반 동력선들이 그 배를 피해야 되는 의무는 있지만 예.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 동등한 입장이 있고 예. 그 외에 또 좀 특수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 입항하는 선박, 출항하는 선박이라든지 또는 그런 특수한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지켜야 되는 예. 룰이 있지만 기본적으로 어선이라고 해서 먼저 피해야 되는 상황은 아닌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그 선장이요, 낚싯배가 가까운 거리에서 운항을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었다 이렇게 진술을 했습니다. 네. 그 시간대에 선장과 가판원 두 명이 2인 1조로 근무를 했는데 가판원이 그 조타실에 없었다고 네. 하죠. 네. 자, 혼자 근무를 한 건데 자, 혼자 하더라도 키를 혼자 잡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더라도 전방을 주시를 했다. 또 사실은 이게 앞에 낚싯배 가고 있었던 상황을 알았다, 인지를 했다 하면 충분히 피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예, 좀 말씀드리기 좀 조심스러운 예, 부분이긴 예. 하지만 선장이 혼자 운항을 해서 이렇게 사고가 났다라고는 단정 지을 수 예, 없는 예, 것 같습니다. 예. 혼자였어도 예. 얼마든지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미리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어떤 주의를 기울였다면 얼마든지 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할 수 있었다고 예, 보고 예. 있고요.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해경에서 이제 그런 조사가 됐다, 그런 진술을 했다는 걸 제가 전해를 드리는 거고요. 일단 급유선이 출항 4분 뒤에 그 BTS의 네, 해상관제 신고센터에 신고를 했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출항하자마자 신고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분 뒤에 신고를 했다는 것 자체는 좀 늦게 한 건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은? 정확하게 규정을 알 수는 없지만 예. 그 VTS에 보고하는 그 시간은 약간 조금 달랐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승선을 할 때는 예. 출항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 규정에 따라서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 조금 문제는 될 수 있어 보입니다만 이 사고하고 직접적인 연관이 있었던 거는 아니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합니다. 그래요. 예. 항상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 같고 일단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네. 그 나중에 다른 뭐 혐의점이 나올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통상 이런 사고에 대해서 특히 사망 사고가 난 경우에는 이런 혐의를 적용하는 건지요? 어떻습니까? 예, 사망 사고가 일어나고 업무상 과실치사에 예.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업무상이라고 하는 건 저희가 업으로 하는 걸 그냥 그렇게 평범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배를 운항하는 걸 업무상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가다가 과실로 사고를 내서 그로 인해서 사람이 사망하는 결과가 나타난 경우에 예. 붙는 죄명이 업무상 과실치사 그리고 상해를 입는 사람이 나오면 업무상 과실치상 예.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죄명이 붙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어떻게 그 재판 과정에서 저 혐의 법종이랄지 처벌 형량이 결정될지는 이제 이후 좀 조사 과정을 지켜보고 난 뒤에 이제 정할 문제인 것 같고요. 자, 사고 낚싯배가 급유선하고 동시에 같은 방향으로 이제 네, 항해를 네. 하고 있었다는 게 이제 목격자들이랄지 생존자들의 진술 아니겠습니까? 네. 특히 가장 궁금한 게 이게 급유선이 저 평택 쪽으로 향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네, 맞습니다. 왜 하필 그 좁은 수로를 택했는지 그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꼭 그 수로를 지나가야 하는 겁니까? 평택 가는데 다른 뭐 항로는 없는 겁니까? 일반적으로 항로를 정할 때 그 바다에는 일반 육상 교통처럼 도로가 이렇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당하다고 생각하는 항로를 이렇게 항해사들이 직접 만드는 거죠. 예. 만들어서 위험이 있는지 없는지 수심은 충분한지 이런 것들도 다 봐가면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길로 가야 한다라고 정해진 곳은 없습니다. 그러나 선박이 시간을 다투는 부분도 있고 또 빨리 가야 되는 어떤 사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기름을 많이 써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가능하면 짧은 거리로 가려는 그런
관행들이 있습니다. 예, 그건 당연할 수도 있고요. 아마 제 그냥 개인적인 생각에는 그 급유선이 결국은 좀 짧은 항로를 선택을 하고자 그쪽으로 지나간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 협수로가 굉장히 사고 위험 다발 지역이었다. 그래서 다른 선박들의 선장들도 좀 여기는 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해수부에까지 번번이 건의를 했다고 해요. 어떻게 좀 조절을 해달라 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제 그게 안 돼가지고 같은 방향에서, 그러니까 어선 뭐 서너 척이 다닐 수 있는 길인데 특히 썰물 상황에서는 굉장히 비좁은 곳인데 굳이 왜 여기를 택했는지 그 부분은 좀 경찰의 조사를 좀 해야 되겠네요. 그러면. 네, 그렇게 아마 해서 왜 그 항로를 선택했는지는 아마 차후에 밝혀져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 선장과 갑판원의 과실 말고요. 그 기상 상황 등 외부 조건이 이 사고의 직간접적인 원인을 제공했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기본적으로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급유선 선장이 오는 걸 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그 선박이 있다라는 건 인지를 했던 상황이고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라고 했던 것은 충돌에 어느 정도 이제 위험도 느꼈었던 것 같고 그러나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던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원인은 이 부분인 것 같고 그 외에 뭐 간접적인 원인을 굳이 꼽으라고 하신다면 당시에 날이 좀 상황이 좋지 않았고 시정도 많이 그렇게 좋지 않았던 상황인데다가 좀 어두웠다는 거. 그래서 밝을 때 보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감각적으로, 시각적으로 거리라든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구분해내지 못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보통은 선박에서는 레이더라는 장치를 많이 쓰는데 레이더를 잘 보지 않았던 게 아닌가라고 또 추측을 좀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게요, 변호사님. 그 사고 직후에 이제 급유선이 119에 신고를 하고요. 또 이제 그 밖으로 나와 계신 승객들 내분을 이제 구조를 하지 않았습니까? 자, 이런 어떤 구조를 했던 부분들 또 신고했던 부분들은 나중에 뭐 재판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작이 될 수 있는 부분인가요? 사실 재판 과정에서 형을 어떻게 정하시는지는 그 재판을 담당하시는 재판부의 정권 사항이라서 제가 특별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그러나 과거 사례를 보시면 뭐 그러나 그러니까 명확한 것은 사고를 낸 상대방일지라도 구조 의무를 해야 되는 어떤 그 의무가 있습니다. 구조 활동을 해야 하고 국장에 종사하는 선박들의 경우에는 다른 선박이 사고가 났을 경우에 그 상황을 그냥 지나쳤다라고 하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거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선박이 사고를 내지 않았어도 반드시 당연히 구조 활동에 동참을 해야 하는 그런 의무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급유선이 당연히 구조 활동을 했었어야 되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지금 이제 급유선 얘기를 했는데 이 낚싯배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선장이 실종된 상태인데요. 일단 탔던 낚시꾼들을 상대로 이제 조사를 좀 이루어지고요. 생존자 진술을 통해서 경찰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일단은 그 거기에 있는 뭐 GPS 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록 장치들이 제대로 가동이 됐는지 여부, 그리고 선실을 개조했던 부분들이 있는지, 그러니까 배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지 않았냐, 그 부분도 좀 조사 대상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부분도 반드시 조사 대상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원이 22명이 되는 게 정확한 거였는지 적절한 것이었는지도 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 기계가 제대로, 그러니까 항해 관련된 기기가 제대로 작동하고 있었는지도 사고 원인을 밝히는 데 아주 크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걸 규명하는 데 시간은 오래 걸리지 않습니까? 기계가 확보되고 분석하는 데는 그렇게 크게 시간은 걸리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 제가 듣기로는 예전에 2006년도에 이제 2000년도에 건조한 배고요. 2006년도에 정원 5명이었는데 이걸 22명으로 탈 수 있도록 개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창이죠. 배 밑바닥을 선실로 개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오히려 방향 감각을 잡는데 더 곤란하게 하지 않냐, 지장을 주지 않았냐 이런 지적도 있던데 만약에 그게 사실이라면 이 개조 부분에 대해서는 이게 합법적인 개조인지 그 여부를 알 수 없나요? 매년 이렇게 검사를 돼 있지 않나요? 그래서 개조를 하는 것 자체는 불법은 아니지만 개조를 할 때 반드시 관련 성급이나 선박 검사하는 기관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제대로 정상적인 범위 내에서 합법적인 범위 내에서 개조를 하고 또 조사를 받는지는 다 검사를 받고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만약 정상적으로 승인이 나왔다면
그리고 그 승인이 정상적으로 된 것이라면 예. 그게 문제는 없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해경 브리핑에서 이 낚시 선박이 이제 출항을 할 때 관련 출항 절차를 다 지켰다. 그죠? 네. 음주 여부도 확인을 했고, 네, 예, 네. 기록도 썼고요. 출항 기록도 썼고요. 교육도 안전 교육도 하지 않습니까? 네. 어떤 절차를 주로 받게 되고 거기에 관련된 법규는 어떤 게 있습니까? 제가 그 낚시배 예. 같은 경우에는 명확하게는 잘 알지 못하지만 일반적으로 그전 사고 이후로 뭐 구명조끼 장치라든지 음주를 하면 안 된다라든지 그런 훈련은 그런 방송 그런 네. 고지는 하는 걸로 아, 알고 고지는. 있습니다. 예, 예. 그런 걸 하지 않으면 전혀 제재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 그런 것을 금지시키고 있고 그 외에는 특별히 선박에 출항해야 되는 절차 외에는 특별히 더 이상 뭐 진행되는 거에 대해서는 예. 그렇게 크게 특별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해경 쪽에서 제대로만 고지를 했다면은 뭐 그것을 받아들인 그러니까 법규 위반이 아니라면 그 부분 관련해서 별 문제될 게 없겠네요. 출항 전까지는요. 네, 그래서 제가 듣기로도 그 실종된 선장님께서 구명조끼 착용이라든지 그런 부분은 다 고지를 하고 교육을 했다라고 제가 들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지 않나 지금 상황에서는 그렇게 좀 추측을 해볼 수 알겠습니다. 있습니다. 직접 뭐 지금 2등 항에서 자격증도 계시고 직접 배도 타본 경험이 있으신데 이 낚싯배 희생자들 사고 선박이 가입한 부분에 관련해서 그 보험이랄지 책임 부분들을 물론 그걸 가려야지 이제 어떻게든지 뭐 보상이랄지 이런 걸 가능할 텐데 대충 어떻게 이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이거 뭐 규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일반적으로 보상의 그 규정은 보상 절차는 일반 저희가 민사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을 뭐 그 롤 모델처럼 그렇게 좀 참고하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제일 급선무가 되어야 되는 거는 결국은 과실 비율이 얼마나 있느냐 그 양 선박 중에 누가 과실을 얼마나 부담을 해야 되는 상황인 것이냐가 아마 당사자들의 그러니까 사고 당사자들의 가장 큰 급선무일 것 같고 그 이외에는 제가 듣기로는 지금 이 낚싯배 쪽에서도 총 한도 금액이 30억 원짜리인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급유선에서도 뭐 100억 원짜리의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어떤 절차를 밟을 건지는 저희가 확실히 알 수 없습니다. 절차는 보통 한쪽에서 먼저 배상을 하고 다른 쪽에 구상권을 행사를 한다든지 또는 일단은 각각 뭐 보상을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나중에 다시 돌려받는다든지 그런 내부적인 협의를 통해서 할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구체적으로 어떻게 절차를 밟을 건지는 나중에 두 당사자가 협의를 할 것 같고 그러나 조금 뭐 안전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보상의 금액은 충분히 담보할 수 있지 않나 그런 부분이 좀 형사와 있습니다. 민사가 동시에 진행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그것은 형사는 지금 이미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해경이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리고 민사는 그렇게 내부적으로 보상이 안 된다면 뭐 유가족 분들께서 또는 상해를 입으신 분들께서 이제 소송으로 청구를 하실 수도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거는 어느 것을 먼저 할 거다 또는 어느 것을 할 거다라고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 법률적인 조력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잘 돼 있나요? 특히 해상 관련 전문 변호사가 좀 많지 않다고 제가 들었는데 우리 변호사님처럼. 해상 관련해서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십니다. 제가 알기로도 많이 계시고 또 활동도 왕성하게 하고 계시고 그래서 금방 이렇게 검색 같은 걸 하시면 또 조력을 받으실 수 있는 도움 주실 수 있는 변호사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도 결국 안전 불감증 얘기가 나옵니다. 사고가 있을 때마다 그런 얘기를 들어서 굉장히 안타까운데 자, 낚싯배 사고 특히 요즘에 뭐 인구 700만이 낚시 인구다. 취미로 이렇게 낚시를 삼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안전하게 좀 낚시 춤과 그런 레저 활동을 즐겨야 될 텐데 어떤 점을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보세요? 결국은 누구 한 명이 조심해서 되는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히 선박의 경우에는 해상이라는 접근이 좀 어려운 그런 특성들도 있고 또 바다라는 그 특성 자체가 육상과는 좀 다른 더 위험성을 가지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선주분들께서도 조금 적정하게 인원도 좀 관리를 하시고 특히 이번 사고에 보면 20명의 승선 낚시하시는 분들이 탔음에도 불구하고 담당하시는 분이 2분밖에 안 계셨습니다. 그래서 승객들을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 특히 그 항해를 좀 전담해서 집중해서 하실 수 있는 분이 좀 따로 계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낚시를 이제 하러 승선을 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조금
인을 하셔서 그렇게 결국은 서로 다 같이 조심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관련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예. 이른 시간에 출조하는 부분도 좀 이번에 검토돼야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선박 관련 방금 말씀인 그 부분도 어업인들 뭐 비수기에 이제 생계를 위해서 네. 이런 걸 낚시 어선, 저구만 소형 어선에 대해서 규제를 좀 완화를 해준 부분이 있는데 차제에 다시 한번 검토돼야 되지 않냐 이런 지적도 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예, 그 부분도 옳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상선의 경우에는 그 24시간 다 입출항이 가능한 곳도 있지만 아닌 곳도 많이 있습니다. 예. 특히 협소로라든지 그런 곳을 많이 지나는 곳인 경우에는 24시간 입출항이 되는 게 아니고 예, 딱 예. 시간을 정해서 새벽 시간에는 다니지 못하게 한다든지 그런 것들도 있습니다. 그래 예. 그런 부분을 좀 참작을 한다면 어선도 물론 낚시를 하려면 그 물대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물대라는 것 때문에 일찍 출항을 하려는 예. 뭐 그거는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래도 안전이 더 우선이니까 맞습니다. 예. 그래서 가능하면 시정이 안 좋은 날이라든지 또는 뭐 많이 어두울 때라든지 그럴 때는 좀 출항을 금지시킬 수 있는 그런 규정들이 좀 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요. 예. 알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조묘진 해상 전문 변호사와 함께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